잠수함 운영한 지 10년도 안 되는 나라 그 잠수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전쟁고 게임에서 최종까지 남아있던 배가 한국 잠수함이야. 1999년 텐덤 트러스트 훈련에선 세계 각국의 해군들이 모두 격침시키지 못한 만톤급 미국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를 우리나라 잠수함이 어뢰 한 방으로 두동강내 원샷, 원힛, 원킬이란 극찬을 받는다. 또 2004년 림팩 훈련에서는 10만 톤급 미 해군 최신의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비롯한 15척의 수상함을 전멸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는 눈부신 활약을 펼쳐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한다. 20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잠수함.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강의 실력을 지니게 됐을까? 대한민국 잠수함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최강의 전략무기 잠수함. 신비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대한민국 잠수함의 비밀을 만나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1200톤 209급 디젤 잠수함과 1800톤 214급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는 순수한 국내 기술로 설계 및 건조되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바다에서 잠수함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일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 독일은 유보트라 불리는 잠수함을 대거 전장에 투입한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잠수함을 전함의 보조수단으로만 생각할 때 독일은 잠수함을 전략무기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독일 유보트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영국이었다. 세계 최강인 영국 해군일지라도 바다 어딘가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공격하는 독일 잠수함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 (1914년 9월 22일) 독일 잠수함은 세계 해군 역사상 최초로 1시간 동안 대영 제국 순양함 3척을 침몰시키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영국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비보를 접한 영국 해군 참모총장 피셔 제독은 넬슨 제독이 평생 동안 희생시킨 병사보다 더 많은 병사를 잃었다고 말했다. 독일 잠수함의 무차별 공격 앞에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해상무역이 대부분 차단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대상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1942년 1월 한 달 동안 독일의 잠수함이 미 해역에서 격침시킨 선박이 과연 몇 척이나 될까? 10척, 20척, 자그마치 62척, 32만 7천 톤의 선박이 독일 잠수함의 기습 공격에 침몰당했다. 하루 평균 2척씩 침몰한 셈.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독일 잠수함은 늘 12척을 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독일 잠수함을 방어하기 위해 연합군은 늘 25척이 넘는 전함과 1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야 했으니 잠수함 한 척 방어하기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대충 짐작이 된다. 2차 대전 역사가들은 독일이 잠수함에 조금만 더 주력했다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이고,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말하곤 한다. 잠수함만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역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단 얘기다. 잠수함은 높은 은밀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에게 소모적인 방어 작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에서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각국은 보다 강력한 잠수함을 갖기 위한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원자력 잠수함. 미국은 1954년 세계 최초로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건조하는 데 성공한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그렇다면 원자력 잠수함이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 핵연료를 이용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번 바다에 나가면은 6개월 이상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도 1000m 이상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더 큰 구조를 만들고 길고 크게, 그리고 이 핵잠수함에 작전하는 주 지역은 대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밖에 없습니다. 유럽 지역, 인근 지역이나 우리나라 이게 대륙봉 이렇게 좀 섬도 많고 이렇게 낮은 이런 나라에는 재래식 잠수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음이 안 나요. 물속에서 배터리 연기로는 살살살살 추진력으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자력 잠수함보다 더 좋아요. 원자력 잠수함은요, 물속에서 시끄러워요. 왜? 그 원자력 그 리액터 쿨링 저희 냉각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그 소음을 유발하거든요. 미국 잠수함이 우리나라 잠수함 그 워게임에서 못 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조용하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 추진력을 배터리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당분간 잠수함 추진력으로서는 살아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인근 해안은 디젤 잠수함을 위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얕은 바다와 대륙봉, 그리고 섬이 많아 잠수함이 숨어서 은밀하게 작전을 펼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칠흑같이 어두운 해저를 유유히 자망하는 잠수함은 형체 없는 유령과 같다.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움직인다. 단단한 유선형 구조에 물 셀 틈 없는 외벽. 마치 바다의 사냥꾼 상어처럼 소리 없이 은밀하게 적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느닷없이 펼쳐지는 기습 공격. 어뢰 발사. 함장님, 어뢰가 탐지됐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적이 어뢰를 탐지하고 당황하고 있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 어뢰는 센서에 해당하는 음향 탐지부, 공격에 필요한 탄두부, 표적을 향해 주행하도록 통제하는 유도 제어부, 어뢰 주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추진 전지부, 프로펠러와 방향타로 구성된 추진 후부로 이루어진다. 적함 여러 척이 항해 중에 있습니다. 자망. 사망! 어뢰 스탠바이. 발사. 발사!
잠수함엔 다양한 어뢰와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 바다 밑에 숨어서도 여러 척의 수상함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선유도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 표적에 가능한 한 원거리에 있으면서 실제 잠수함의 소나는 탐지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 가지 있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표적까지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양방으로 통신을 하면서 선을 통해서 선유도의 소나에서 표적을 탐지를 하면 이제 선을 끊고 어뢰가 직접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선유도 어뢰는 발사 초기에 모함인 잠수함의 탐지 능력으로 어뢰 오차를 통제하고 어뢰가 적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엔 유도선을 끊고 자체 탐지 능력으로 적을 공격하는 방식의 어뢰로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 어떻게 작은 잠수함에 그보다 더 작은 어뢰 한 발로 10,000톤, 10만 톤이 넘는 대형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어뢰가 지닌 버블젯 효과 때문이다. 수중에서 어뢰가 탄두가 폭발하게 되면 전방위로 폭발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수상 표적도 폭발이 가겠지만은 그 옆쪽으로 물 옆쪽으로 그 폭발의 위력에 의해서 물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밀려난 물들이 수압에 의해서 다시 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중의 충격을 선체에 가해서 함을 거의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그런 표적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그 피해를 받게 되는. 자망! 자망! 빙산에 가려 적이 아함을 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뢰 발사! 발사! 명중! 격침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바다 속에서 어떻게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건 고래가 음파로 물밑 세상을 보는 것처럼 잠수함도 음파로 상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 밑은 100m만 내려가도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이 펼쳐진다. 이때 잠수함에 눈이 띄어주는 건 소리, 바로 음파다. 잠수함은 전후 좌우로 음파를 읽으며 복잡한 바다 지형을 파악하는 건 물론 적함의 위치와 종류, 움직임까지 상세히 읽어낸다. 레이더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전자파를 이용하는 장비지요. 그래서 전자파를 우리가 송신을 해서 그것이 이제 물표에 표적 타겟에 이제 맞아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수신을 해서 탐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소나는 그 전자파 대신에 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파를 송신해서 음파가 표적이나 주변의 타겟에 맞아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탐지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하지만 음파는 온도, 수압, 밀도 등 바다의 상태에 따라 쉽게 변하고 표적에 따라 탐지되는 음파의 주파수 대역도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잠수함은 보통 5 내지 7 종류의 소나를 장착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운용하게 된다. 소나는 위치와 역할에 따라 잠수함의 주 탐지 센서인 수동 음탐기, 바다의 귀뢰를 회피하기 위한 귀뢰 회피 음탐기, 능동적으로 음파를 발사하여 탐지하는 능동 음탐기, 자신의 소음을 분석하는 자함 소음 분석 장치, 표적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수동 측거 음탐기, 중거리 저주파 표적을 탐지하기 위한 선측 배열 음탐기,
액티브 핑으로 적의 존재를 파악하는 방수 음탐기, 장거리 저주파 표적을 탐지하는 선배열 예인 음탐기로 나뉜다. 바닷물에서 소리의 속도는 초당 1500m로 공기에서보다 4.6배 빠르다. 바다에서 가장 빨리 전달되는 정보는 소리, 즉 음파인 셈. 소나는 작동 원리에 따라 크게 패시브, 수동형 소나와 액티브, 능동형 소나로 나뉜다. 먼저 패시브, 수동형 소나는 적함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분석해 상대 위치, 특성 등을 파악한다. 그에 비해 액티브, 능동형 소나는 잠수함에서 음파를 쏴 그 음파가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분석해 상대 위치, 특성을 파악한다. 일단 능동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음파를 송신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존재를 알게 되죠. 패시브 소나는 내가 표적에서 나오는 신호만을 듣기 때문에 표적이 나를 잘 모른다는, 은밀하게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패시브 소나만의 장점도 있고 액티브 소나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의 소나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여러 개의 소나, 그러니까 내가 배에서 액티브 소나도 탈고 다니고 패시브 소나도 탈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소나를 복합적으로 운용을 하기도 하고. 동해로 접어들면서 한류를 만나 수온이 낮아지고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 탐지 거리를 재산출하고 공격 문제를 해결하라. 네. 최대 접촉거리 2000야드. 수심 200m. 수압이 평소보다 높습니다. 최대 접촉 거리는 최대 접촉거리 1000야드. 좋아. 동해에서 음파의 전달 특성하고 서해나 남해에서 음파의 전달 특성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잠수함을 탐지하는 그런 그 성능도 그 해역의 그 특성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변화가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소나 시스템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계절이라든가 그다음 해역에 따라서 한 10배 이상의 탐지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잠수함의 소나가 발달할수록 수상함은 소음을 줄이고 잠수함 소나의 탐지를 방해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자 잠수함은 소리가 아닌 배가 만들어내는 물결, 항적을 읽어내는 수준으로 또 한 번 진화한다. 이것이 바로 함정의 물결 흔적을 추적해 정확도를 높인 웨이크 호밍 어뢰다. 모든 수상함은 주행을 하면 그게 항적이 났게 됩니다. 이 항적을 웨이크라고 하는데요. 그 항적을 탐지해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어뢰 방식을 그 웨이크 호밍 어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함과 항공기는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살포한다. 기뢰는 물속에 떠다니거나 바다 밑에 박혀 있다가 잠수함을 감지하는 순간 폭발하기 때문에 기뢰가 뿌려지면 잠수함의 활동 반경은 극도로 좁아지고 위험해진다. 이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무인 잠수정이다. 무인 잠수정에는 센서가 있어 모함에서 조작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바닷속 구석구석을 항해하다가 기뢰를 발견하면 자폭하여 제거한다. 2,000톤급 되는 그런 잠수함이 1조 정도 되는데 요 기껏 해봤자 아무리 비싸봤자 뭐 1, 200억이 됩니다. 무인 잠수함은 아주 깊숙이 적진지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것을 샅샅이 그 정보를 캐치할 수가 있죠. 잠수함이 가기 힘든 위험한 지역까지 들어가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내는 무인 잠수정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그 활약이 기대된다. 작지만 치명적인 위력을 지닌 최강의 전략무기 잠수함.
바깥 세상의 어떤 공격도 바다 밑에 숨어 피할 수 있지만 잠수함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건 반드시 3, 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부상해 공기를 유입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의 전원이 모두 소모되면 바다 밑 15m 지점까지 부상, 스노클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야만 한다. 산소가 있어야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다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가 필요한 공기를 유입해야 되니까 해서 발전기를 디젤 엔진을 돌려서 거기에서 발전되는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함의 전체 전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한시 방향 스노클 중인 잠수함 발견. 즉시 공격하라. 즉시 공격하라. 실제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잠수함들이 스노클링을 하다 적에게 격침당했다. 어떻게 하면 스노클링이 필요 없는 완벽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잠수함에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디젤 잠수함엔 500kg짜리 전지가 자그마치 480개나 들어간다. 스노클링 없이 이 수많은 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AIP, 즉 공기 불요 장치다. AIP는 물의 전기 분해를 역이용, 수소와 산소의 촉매로 백금, 팔라디움을 가해 물과 함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214급 AIP의 차망 시간은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와이까지 수면에 올라오지 않고 왕복할 수 있다. 최강의 전략무기 잠수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3번째로 잠수함 보유국 대열에 들어선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87년 독일과 잠수함 건조 계약을 하면서 이례적인 조항을 넣는다. 1번함만 독일에서 건조하고 2번함부터는 국내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하겠다는 것. 근데 너무 모르니까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말한 대로 한 척만 외국에서 만들자. 그러는 동안에 운영 능력, 건조 능력 배우자.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만 잠을 잤어요. 뭐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 미친 사람이 있어야 발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순히 건조 기술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공개하기 싫어하는, 전수하기 싫어하는 설계 기술, 그걸 포함해서 전체를 이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커피 한쪽에서 가서 마시게 하고 나머지 사람이 뭐 스케치를 해온다든가 그 독일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그 과정을 스케치해오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페셜 공구나 지그들을 스케치해와가지고 우리 여기 와서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거죠. 잠수함은 수상함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최첨단 군사기술들이 응집돼 있어 사실상 딱 한 번 보고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하고 확인하며 우리 손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결과 드디어 1994년 두 번째 잠수함인 이찬함을 우리 손으로 직접 건조하는 데 성공한다. 잠수함은 선진국에서도 기술 이전을 가장 꺼리는 분야다. 독일은 전 세계 13개국에 잠수함을 수출했지만 그중에 자체 건조 기술을 가지게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놀라워했다. 그런데 독일을 놀라게 한 건 잠수함 건조 실력만이 아니었다. 한국 해군은 철저한 잠수함 운영으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독일 잠수함의 공기 정화 시스템 오류를 발견해낸다. 우선 제일 좋은 잠수함은
어느 경우에도 안전한 잠수함이 제일 좋은 잠수함이고, 두 번째로 좋은 잠수함은 뭐냐면 잠수함 내부에 제1요소인 공기를 잘 공급해주는 잠수함. 음식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공기예요, 공기. 잠수함에서 산소는 승무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사망 이후 100시간이 넘으면 승무원들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위험 수준인 1%에 도달한다. 그래서 소다라임이란 물질을 사용해 공기를 정화하는데, 이상하게 소다라임을 사용해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독일의 제조사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는 상황. 이때 안병구 함장은 한 가지 묘안을 짜낸다. 독일 해군들이 와서 우리 배 타고서 우리 하나 둘 훈련시키는데 바다에 나가서 24시간 지나야 될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썼어요. 1%가 넘어가는 거야. 독일 해군 교관들은 탄산가스가 1%가 넘어가면 그냥 질색하는 거예요. 나보고 빨리 올라가서 스노클링 하라고 해요. 야, 너희들 부탁이 있다. 뭐냐? 우리 정화장치가 탄산가스가 1%가 넘는다는 것을 너네가 확인해둬라. 그래,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관장한테 지시해가지고 매일 그 1%가 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라. 독일 교관들이 탄산가스 1% 넘었다고 쌓인 거 쫙 해주세요. 탄산가스 1% 유지가 안 된다. 그 증거는 이거고, 그 확인한 사람은 독일 해군 교관 누구누구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어요. 13나라에 아직 잠수함 다 수출했는데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었는데, 응? 가장 신생 잠수함 보유하려고 하는 독일 한국 해군이 와가지고 1% 안 된다고 클레임하고 있으니. 알고 보니 독일 해군은 1970년경부터 소다라임 대신 리튬 필터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수출용에만 소다라임을 장착해 판매하고 있었고, 쉬운 척을 수출하는 동안 문제를 제기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만 문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 해군은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를 대한민국 해군만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실제 100시간씩 그 자망 시험을 하고 그러는 해군이 대한민국 해군 말고는 별로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소다라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남미 해군이 그때 남미 해군에서 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대배에 와 있었던 그 해군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공기가 안 좋으면 스노클 항해를 해서 공기를 받아들이면 된다. 저희 해군 같은 경우는 그 항상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30일 이상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원래 그 리ኳ이어먼트에 따라서 실제 함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된 거고. 늘 최대 차망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이와 같이 잠수함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탑승한 30여 명 해군 승무원 전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정답은 동그라미, 바로 원이다. 잠수함의 단면이 정확한 원, 진원을 이루고 있어야만 수심 300~400m의 수압을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재질. 잠수함은 니켈, 크롬, 몰리브덴 등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HY 백강을 사용하는데 1제곱미터당 7만 톤,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 잠수함 건조는 보통 선박의 소재보다 3배 이상 강한 특수강으로 원을 만들면서 시작된다. 완벽한 원으로 뼈대를 만들고 겉에 단단한 외형을 다시 한번 입혀 이중 선체를 만들면 막대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잠수함의 몸통 실린더가 완성된다. 실린더 안에 여러 가지 장비를 탑재한 뒤
함수와 함미를 이어붙이면 잠수함이 완성되는 것이다. 도대체 바다에서 잠수함이 받는 수압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보통 수심 10m당 1기압이 증가한다고 한다. 수심 10m로 내려가면 농구공이 찌그러지고 100m로 내려가면 승용차도 납작하게 찌그러진다. 잠수함이 수심 100m에서 자망할 때 1제곱미터당 받는 압력은 100톤. 그러니까 수심 500m까지 자망하고 있는 잠수함은 1제곱미터당 500톤의 압력을 견뎌야 한다. 1제곱미터당 중형 승용차 500대가 한꺼번에 내리누르는 압력을 견뎌야 하니 실로 대단한 압력이 아닐 수 없다. 필히 진원이 되지 않으면은 사고가 나서 찌그러듭니다. 0.12mm의 어떤 오차를 갖고 있는 기계 가공을 해서 정원을 맞춰서 그 안전하게 자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잠수함에서는 키포인트입니다. 폭 6.3m, 길이 65m, 25층 아파트 길이의 잠수함을 만들면서 오차범위 0.1에서 0.2mm의 원을 만든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특수기계로 다듬고 깎고 다시 측정하고 이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정확한 진원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HY 백강은 일반 강철보다 5배 이상 비싼 특수 소재, 일반 선박보다 3배 이상 강하고 이지스함 같은 군함보다도 2배 이상 강하다. 강도 이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소재가 얼마나 질긴가를 나타내는 인성. HY 백강은 일반 선박에 비해 2배 이상 질겨 강한 충격이나 영하 80도에 달하는 초저온에서도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압력 선체가 굉장히 그 철판도 두껍고 그다음에 그 HY 뭐 백강이나 이런 아주 고장력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용접 기술 정도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잠수함은 그 진원도 정확하게 원을 형성하고 있어야만이 높은 압력에서도 그 압력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어서 용접을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 정도 체크를 하고 또 하고. 특수 소재이다 보니 한두 번 용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수십 수백 차례 용접을 하고도 끊임없이 용접 품질을 다시 체크해야 한다. 용접이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압 때문에 표면이 찌그러지거나 터져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잠수함 용접은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다. 용접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잠수함 건조가 끝나는 건 아니다. 만들어진 몸통에 내부 기자재를 넣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 잠수함은 만들면서 부품을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닫혀진 원형 틀 안에 부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잠수함 특성상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장비라든지 배관, 계통 모든 설치하는 순서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 설치 순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설치했던 장비를 다시 빼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잠수함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년. 보통 구축함을 건조하는데 2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렇게 완성된 잠수함은 30여 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망을 시작한다.
물도, 산소도, 음식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다 밑 세계. 그 답답하고 어두운 곳에서 고독과 싸우며 묵묵히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잠수함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수함의 평균 수명은 30년. 완벽한 용접으로 마무리된 잠수함의 내부를 어떻게 정비할 수 있을까? 잠수함 정비는 한 가지를 고치기 위해 다른 장비들도 모두 꺼내서 다시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잠수함의 성능 이상은 승무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평소 모든 장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완벽한 정비를 한다. 특히 8년차와 16년차에는 창정비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는데 잠수함의 가운데를 절단하고 모든 장비를 꺼내 잠수함을 완전 분해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교체. 배터리 수명이 8년이기 때문에 모두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나머지 부품들도 성능이 100% 발휘되도록 정비하고 나면 이제 잠수함은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특히 12년차 창정비는 선체를 절단을 합니다. 12년차, 24년차 이렇게 딱 2번 절단하고 그걸 2번 하고 나면은 결국 하마의 수명이 한 30여 년 되면 이제 폐선하는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정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 인도네시아는 2차례에 걸쳐 잠수함의 창 정비를 우리나라에 맡겼다. 잠수함 창 정비는 사실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는 것과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 잠수함 정비 실력을 눈여겨보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잠수함 구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의 4개국이다. 세계에서 43번째, 뒤늦게 잠수함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잠수함 수출국 대열에 오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2번에 거쳐서 창 정비를 이제 인도네시아 잠수함을 창 정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했고 2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잠수함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하고 하는 것을 지금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설계에서 건조까지 100% 국산 잠수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도전하는 잠수함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현재 세계적으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호주뿐. 우리나라가 이 중대형 국산 디젤 잠수함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잠수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는 현재 세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독일의 지멘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향후 개발하고 있는 장보고 3 프로젝트에는 순수 저희가 개발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연료전지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제 잠수함 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기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에 지금 활용하고 있고 또 3,000톤 잠수함은 국내 독자 기술로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가 공동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20년 남짓한 짧은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잠수함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세계가 감탄하는 잠수함 실전 능력 보유 국가로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왔다. 앞으로 대한민국 잠수함이 만들어낼 더 큰 기적, 새로운 신화를 기대해본다.